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이 결국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극심한 갈등의 뇌관이었던 탈원전 논란은 결국 국민의 뜻이란 이름으로 봉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해낸 결과보다 더 주목받은 것은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공론화 과정이었는데요. 오늘은 이번 공론화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형 수기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평가해보고 이것이 사회 갈등 해결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전효간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두 분 모두 전효간 기획관께서는 서울의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수기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진보 평론가로서 굉장히 네. 이 수기민주주의의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쓰셨더라고요. 특히 네. SNS를 통해서 네, 많이 쓰셨는데 서로 입장이 약간은 다른 것 같아서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자, 이번 신고리 공론조사 논의 과정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찬반만 있는데 네. 찬반이라는 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설계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진일보한 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단 이제 이번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건 네. 이 탈핵이나 이런 건 굉장히 이게 의제의 크기가 굉장히 큰데 예.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 보통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하게 좀 열려진 과정이었나? 뭐 이런 좀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하게 많은 정보가 의제를 쏟아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딜레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도 상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김수인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결정이 잘 됐냐 못 됐냐 떠나서 네.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단히 출구 전략을 잘 마련했다라고 아하.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예.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죠. 탈원전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라고 하는 현재 이미 어느 정도 건설이 됐기 때문에 예. 다시 중단을 하거나 또는 건설 자체를 백지화하게 될 경우에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그렇죠. 이런 딜레마 속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네. 출구 전략으로서는 대단히 정치적으로는 유효하게 작용을 했죠. 음. 근데 그거는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 재개하게 된다면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요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노후 원전 중에서 한 개 정도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거는 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닫으려고 계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죠. 닫은 것이고요. 예. 원전 1호기 그 월성 원전은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예. 근데 어쨌든 신고리 5, 6호기하고 월성 원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면 핵발전 용량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심사를 또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 한계가 그래프로 지금 나옵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공론 결과 권고안 제작 과정. 먼저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공사 여부에 대한 1차 조사를 하고 응답자 중에서 500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신고리 5, 6호 공론화 시민 대표 참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찬반의 입장들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고 수기해서 최종 조사를 하고 공론 결과 등의 권고안을 마련했는데 이 과정에서 총 4번에 걸쳐서 충분한 조사가 있었고 그 조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어떤 의견의 변화들이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인데 지금 그 수기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는 바로 이러한 절차적 어떤 완결성을 가졌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우리 갈등의 소재가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어떤 갈등의 소재는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은 편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수준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서의 저는 숙이라는 방식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단 아까도 뭐 김수민 평론가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좀 아쉬운 건 왜 하필이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갖고 했을까? 공약사항이면 이게 사실은 이제 공약을 철회할 수 있는 무슨 약간 도피구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돼서 예. 그런 점에서 조금 그 투기 과정이 가질 수 있는 그 효과성을 좀 반감시킨 측면이 있다. 아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논의 과정을 계속 대화 마당 같은 걸 계속 열어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 이런 차원의 시도는 예. 뭐 앞으로 좀 이것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좀 확산되어야 될 과정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별개로 보시네요. 그러니까 과정상의 일정한 완결된 어떤 롤 모델을 만들어 놨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 네네. 그리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신데 문제는 이게 적용되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이나 대상들이 좀 엄선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공약사항 같은 특히 이제 것은 첫사례이기 때문에 예. 이 공약을 갖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오해 소지 같은 것들이 이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그 오해의 소지를 제기를 직접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평가십니까? 저도 뭐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도 평가를 하고요. 달리 이견을 달 부분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이 정부가 이번에 직접 수용을 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예. 하는데 예. 사실은 이게 건설이 재개되는 것으로 권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그냥 재개한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백지화로 결론이 났을 경우에 국회에서 그 백지화에 필요한 예산을 대주지 않는다거나 예, 매몰 비용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혹은 뭐 입법을 통해서 예. 백지화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백지화로 결론이 났다고 해서 이것이 곧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느냐. 아하. 여기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쪽짜리였다. 이번 성공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예. 그래서 이런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수기 민주주의에 대해서 수기할 필요가 있다. 아,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그 관점에서 이번 자리를 갖다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호응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 수기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반응들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국회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무능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특히 보수 성향의 야당이나 예.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야3당은 국회의 어떤 권능을 침해하고 그리고 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정부가 앞서 나간다라고 비판적인 논평들을 내놨지만 예. 사실은 국회가 어떤 논의도 잘 하지 않고 예. 그냥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무능을 첫 번째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큰 구속력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국회 권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도 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국회 무능이지만 대의제 자체의 위기인가 예.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히 말하면 대의제 민주주의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이기도 했는데 네. 그럴 만한 그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그러든 거다.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네, 이런 그런 얘기시죠?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죠. 예. 네. 자, 여기서 한번 그럼 개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 대의제 민주주의, 또 수기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이런 얘기들이 막 난무하고 있는데 일단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면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자는 거죠. 일단 이런 수기 민주주의가 원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속에서 도입된 적이 있었는지 혹은 뭐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지 또 그 개념이 뭔지 좀 정리를 한번 우리 김수임 네. 평론가께서 해주시죠.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기존까지 있었던 전통적인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렇죠. 예, 투표를 해서 선출된 정치 권력자들이 예. 국민들을 대리해서 또 예. 대변해서 정치를 하는 제도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평범한 일반 국민들의 욕구나 그런 민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들이 많이 벌어졌었고 예.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는데 참여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투표를 조금 더 한다거나 혹은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이었다면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이 개념 자체 단어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예,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만 조금 더 숙고해서 심의를 하는 네, 그런 제도를 쉽게 말씀드려서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브라질의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진보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동자당이 집권을 하게 됐는데 의회는 기득권 보수 세력들이 맞아요. 잡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예산 편성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그 문호를 개방하는 예,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고 지금 뭐 서울시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 같은 국가에서는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 이런 주제를 놓고 시민 배심원단을 만들어서 네, 논의해서 그 안을 토대로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네, 그런 절차를 또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촛불로 광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광장에서 나와서 의사를 표현한 이런 시위와 그리고 또 흔히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 사례로 보이는 국민투표와 수기민주주의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민 소환제도 있고 국민투표도 있죠. 사실 직접 민주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런 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보면 뭐 디사이드 마드리드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일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다 만들어서 계속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이제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이제 사실 4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선거 한 번 하고 나서 참여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는 문화를 바꾸는 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한 10일 전에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비르기따가 이제 저희 포럼에 오셔서 그 시민들이 헌법 만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들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다 통제당하는 거다. 변호사들 같은 사람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만든 헌법들을 뭐 1000명이 모여서 그 과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아주 감동스러운 결과물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뭐 대의제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특히 이제 한국과 같이 이렇게 제도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뭐 수기 과정이라든지 참여의 어떤 직접적인 과정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이전에 하던 뭐 천만 상상 오아시스라든가 뭐 시민이 제안하는 창구들 이런 것들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만 상상 오아시스는 지금은 너무 일반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안을 하면 행정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 이건 뭐 채택, 불채택 이런 건데 이건 사실은 이제 판단의 주체가 행정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수기민주주의에 비하면 이제 못 미치는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오픈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그 민주주의 서울의 이제 오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시민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 공감이 꽤 많은 것들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장을 마련해서 결정 권한을 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때는 대부분 다 행정만 편성 권한을 갖고 있고 근데 사실은 유럽 같은 데 보면 의회가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 편성 권한 자체를 시민들한테 이렇게 분산해주는 좀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가 상시 정책 과정 속에서 수기민주제도를 갖고 온다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과정 전부터 지금은 이제 예산 편성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 편성 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내서 그런 것들을 직접 투표를 해서 그 정책을 반영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구속력을 갖도록 할 생각입니다. 저같이 이제 5살짜리 키우는 아버지 같으면은 이제 공감을 뭐 많이 받아요. 육아 예산에다가 좀 더 써라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결정을 스스로 또 시민들이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수기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차이라고 한다면 뭐 그냥 딱 단적으로 말해서 여론조사와 공론조사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예. 이제 그냥 투표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전에 이르는 단계들을 정밀하게 설계가 돼서 국민 여론들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응집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수기 민주주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 저 여론조사, 공론조사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고 토론을 하고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능동적인 결정권까지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수기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을 다 시민 참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 결정이 수기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뭐 효율적인가 네. 혹은 유용한가 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일 네.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예. 이제 외국의 공론화 조사 사례들을 보면 이번에 신고리 오류코기는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서 얽히는 건데 예. 외국에서는 이제 GMO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제로 하거든요. 예. 근데 GMO가 전문가들이 들어왔을 때는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상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 과학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 공론 조사를 하든가 예. 뭐 배심원단을 모집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처리하기 어려운 정말 이제 신고리 오류코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그냥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로 좀 국한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은 어쨌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이런 제도들을 봤을 때도 예산 편성이 행정부 쪽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그것을 수기민주주의에 붙이는 것이. 예. 그래서 수기민주주의가 한편 한계가 집행부, 행정부 권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하. 이 점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한편으로는 뭐 대통령이나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 결정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네. 행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좀 네.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수기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게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예. 대통령이 어떤 뜻이 없는 척 하더라도 예. 모종의 그런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예. 그러니까요. 네, 공론화 조사. 그러니까 예. 모종의 의지를 그런 걸 통해서 관철시킨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신고리 오류코기에 네. 대해서. 네, 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철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럴 수도 부분이 한계로 될 수 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건데 네. 우리 전효관 기획관께서는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혹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뭘 주제로 하느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가 뭐 소관 사안에 보면 저희가 이제 청년정책과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예. 대학 기숙사 문제 같은 경우 참 보면 이게 해결이 난망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맞습니다. 예. 그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는 데가 많고 예. 또 정치권도 기숙사 만드는데 대부분 반대고 예. 근데 이럴 경우에 근데 대학생들은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주거난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예.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저는 뭐 서울시 차원에서 할 것, 뭐 사회적 대안들을 좀 만들어보는 논의는 공론화 과정 같은 걸 통해서 예. 솔루션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에 뭐 이렇게 전면적이진 않더라도 이런 예. 좀 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프로세스를 좀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올해 뭐 시의회에다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김수민 평론가의 그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대답을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다수의 의견이 배제되고 소수의 의견이 들어가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행정적인 쪽의 입장들이 결과적으로 관철되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건 이제 한국 사회 민주주의 기반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뭐 무슨 뭐죠 옛날에 이제 부르디외 뭐 이런 분들이 말하는 거 보면 예. 의견을 가질 뭐 이렇게 확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확실할 확률은 이 계층적이거나 이런 것에 이렇게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의견을 가질 확률이 적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한국 사회 민주주의로 보면
충분히 수기를 하고 내가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얻고 이럴 만한 사회적 기반이 있으면 저는 행정도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수기민주주의의 기반은 뭐 지역 단위의 공론장 같은 것들이 좀 활발히 설치되고 예.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지원 같은 것도 좀 있고 예. 그러면 그 공간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그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당할 위험성 같은 게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뭐 지금 민주주의가 문제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사실은 아마 행정도 뭐 또 혹은 리더의 개인의 의지가 이렇게 그냥 쉽게 반영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하신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에 좀 더 토론이 활성화되고 정말 그야말로 수기 민주주의의 토대들이 확고하게 좀 쌓이면 그런 문제들이 적어지지 않겠냐 했는데 그때까지는 소수 특히나 전문가들이나 네. 혹은 행정 권력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행정권력 말씀 또 해드렸고, 그리고 어쨌든 그 수기민주주의의 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예. 결정을 하게 돼 있고, 또 이게 하다 보면은 프리젠테이션을 누가 더 잘했느냐라는 기술적인 문제부터 예. 시작해서 예. 예, 또 현란한 어떤 언사라든가 이런 예. 것들에 또 좌우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은 전문가주의, 그러니까 예. 전문가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고안된 수기민주주의가 예. 전문가주의로 다시 휩쓸려가는 그런 위험이 또 있는 것이죠. 예. 뭐 김수민 평론가가 이미 그 초장에 얘기를 하셨지만 네. 책임 회피 수단 다시 네. 말해서 공약을 해놓고 그 공약을 지키지 않는 출구 전략으로만 활용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되겠죠. 네, 그것도 경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론화가 시작이 되면 정부도 입장을 갖고 들어오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어허. 예, 정부가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라고. 그거에 의해서 네. 좌우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정부가 무슨 입장인 것을 밝히고 들어오는 것이 예. 입장이 없는 척하면서 좌우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아, 예. 그리고 이 정도의 수기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면 예. 정부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곧 그것이 예. 맞다라고 시민들이 판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점검을 해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번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만약에 백지화로 났다면 승복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특히나 의회에서 거부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승복의 틀을 만드는 것. 거기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예. 아까 이제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공평한 조건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찬성과 반대 사이에. 그렇죠. 그리고 뭐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제가 아는 이렇게 시청 출입 기자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예.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낼 거라고 굉장히 이렇게 미리부터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기자들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게 뭐 자본력에서 게임이 이건 안 되는 싸움이다. 예.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게 존재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 사회적 정당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무슨 수기민주주의에 딱 완결이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아하,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기라는 것은 과정적인 승복을 저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무슨 옳은 판단을 담보하는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바라보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차원의 수기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행정부가 그냥 의견을 들어보겠다 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네.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국회라든가 뭐 전 국민들이 따를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런 수기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 예. 어떻게 권한을 조정해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저는 예를 들어서 추첨제 시민회의 이런 기구들을 도입을 해서 예. 뭐 국회에서 의결이 됐더라도 추첨제 시민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반대를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예. 뭐 이런 절차들도 마련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개헌 사항인데 예. 개헌 논의에서도 한번 그런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개헌 논의 자체도 예. 추첨제 시민회의 같은 기구에서 해볼 필요도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뭐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누군가 대표를 선출해서 그들이 결정하는 데 맡기자.
이런 식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게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소양 교육들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의회가 같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아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대체하자는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상적인 토론 문화들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인데, 근데 저는 지나치게 교육에 혹은 언론에 중요함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예.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있는 사람, 형편이 좋은 사람들만의 참여 민주주의가 될 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정치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적 시민들의 소양 교육. 사실은 이제 촛불이라는 걸 통해서 예.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효능감을 많이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느끼고 예.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일상이나 제도 속에 보면 무력감을 굉장히 또 한편으로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예. 저는 사실은 이 간극이 한국에서의 이렇게 민주주의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 그러니까 일상과 생활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좀 강화할 거냐. 그리고 사실 이제 정부도 그런 기반을 좀 만드는데 좀 제대로 투자해주는 어떤 게 필요하다. 그 투자의 하나가 뭐 교육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이제 뭐 교육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편할 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접근권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공간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문제를 보면 사실 한국에서 1, 2년 조금 이런 실험들을 해나가다 보면 민주주의는 조금은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그 다음 대안도 조금 더 사회적 설득력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앞으로 수기민주주의의 모델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그 민주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투자들 또 더불어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당부한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좀 네.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들 좀 갖춰 나가야 수기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지금까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